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350만 원인데요. 이 정도가 있어야 여유 있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 준비한 생활비는 230만 원으로 무려 220만 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 뉴스 헌터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 이슈박입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였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 드라마 보셨던 분들 중에 주인공처럼 이렇게 갑자기 은퇴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 가지신 분 많을 겁니다. 은퇴 후의 삶,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금융인 출신의 노후 설계 전문가 강창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여쭤볼 게 저도 많습니다. 자, 일단 먼저 궁금한 거는 네. 지금 요즘 이제 투자의 시대다. 이래서 뭐 모든 자산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전 연령층 중에 네. 어느 연령대가 가장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대가 이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네. 퇴직 직전에 50대 가구가 가장 그 재산이 많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가장 높은 쪽에 있고, 있는 분들이 돈이 네, 많다. 네, 이제 퇴직하고 나면 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 자산이 6억 5천만 원이에요. 네. 6억 6천만 원. 근데 거기서 이제 가계 부채가 우리는 많잖아요. 그렇죠. 1억 1천만 원을 빼고 되면 5억 5천만 원이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이게 이제 평균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5천 정도 있으면 네.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문제는 5억 5천 중에서 살고 있는 집이 대부분인 부동산이 그러니까 4억 6천이에요. 네, 네. 그걸 빼게 되면 9천만 원 남거든요. 9천만 원 가지고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9천만 원 가지고 뭐 코인 사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그냥 빵으로 만들거나 아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네.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이 지금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그 네. 이웃나라 일본이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그 장기 하락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그게 우리도 언젠가는 똑같이 가게 되면 나타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렇죠. 특히 퇴직한 사람들 세대는 80~90%가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그리고 또 선진국 같으면 연금이라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돈 많은 나라가 아니고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는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60~70%, 80~90%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0%밖에 안 돼요. 공무원, 선생님, 그다음에 군인 출신 아주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네.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이에요. 네. 네. 100만에서 많은 사람은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있는데 그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까 두 개 합쳐서 한 8천만 원 좀 넘을까. 그 연금으로 받아봤자 한 달에 10만 원 될까? 그렇죠. 뭐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는 게 뭐냐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이게 이제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봤듯이 이 은퇴하신 분들이 얼마 필요하냐, 350만 원 필요하다라는 네. 게 이제 평균 대답인데 지금 네. 말씀하신 연금은 따져보면 택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제 나한테 있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한 채인데 네. 이게 좀 고민이 생깁니다. 이걸 네. 뭐 그럼 지금 당장 팔고 뭐 월세를 들어가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이 하나 있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노후까지 좀 든든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대가 되면은 네. 퇴직을 앞두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선 가계 부채가 1억 1천 있다고 그랬죠. 네. 많은 분들은 집 때문에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는 거. 네. 빚을 안고 퇴직하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 애들 다 결혼해서 나가게 되면 부부 둘만 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부 둘이 큰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혼자 돼 있거나 부부 둘만 살게 되면은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그다음에 문화시설 가깝고 쇼핑 가까운 데 사는 게 유행이거든요. 조그만 데서. 예, 예.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줄이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고 아까 들으니까 뭐 대개 이제 어머니들도 보면은 그 살던 데 20년 이렇게 살던 데를 떠나기 싫어하는데 그렇죠. 안 떠나는 건 좋은데 집을 줄여서라도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퇴직할 때가 되면은 여기 60쯤 되면요. 네.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80~90%가 부동산인데 네. 반반 정도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갖고 있는 게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네. 반 쪼갤 수도 없고 어떻게 구조조정합니까? 그렇죠. 그런 분은요 5억 원짜리 맡기고 부동산연금, 주택연금을 받으면 65세부터 한 달에 120만 원씩 받고 네. 그다음에 세상 떠날 때 남는 건 자식한테 주고 모자라면 그만이고 그러면 그 자동적으로 구조조정한 효과가 있거든요. 네. 뭔가 하여튼 퇴직 앞두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산의 구조 조정, 예. 특히 금융자산 늘리는 쪽으로 가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예. 지금 이제 이분들은 내가 집 한 채밖에 없어서 쓸 돈이 없어라는 말을 하는 걸 네. 20, 30대가 들으면 네. 진짜 배부른 소리 하시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네, 네. 이 20, 30대는 네. 부동산은 사실 지금 가격이 너무 뛰어서 언감생시 상상도 네. 못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부동산으로 간다. 예. 이런 이제 젊은 층도 많은데 네. 우리나라가 예. 아까도 이제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네. 부동산이 계속해서 최고의 투자처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궁금하거든요. 저는요, 뭔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어디가 부자인가? 네. 우리나라가 부자예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구매력 평가 환율, 그러니까 네. 물가를 감안한 환율을 계산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가구당 순자산이 62만 달러고요. 네. 일본이 52만 달러래요.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고 그다음에 선진국도 일찍 되고 연금도 일찍 도입했는데 네. 우리가 부자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면요. 네. 우리나라는 76%가 부동산이에요. 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젊은 사람 포함해도. 해도. 노인들만 하면 80~90% 부동산이에요. 네네네. 일본은요 37%가 부동산이에요. 노인층까지 다 해도.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지금 저 표죠. 예. 우리나라가 확실히 미국, 일본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산이 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네. 계속 오르면 상관없겠죠. 그렇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네. 근데 혹시라도 5년 후, 10년 후 네. 일본도 왜 그래?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줄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언제 나타날지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나타나면 거기에 갖고 있는 게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가 일본과 비교해 보면요. 네. 예를 들어서 도쿄 전국 일본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거의 4배가. 우리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 다 판 돈보다 우리가 많아요. 거의 비슷해요. 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4 같다. 같다. 그 말은 우리나라 평균 땅값이 일본 평균 땅값의 4배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1980년대 후반에 제가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그때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남한 땅의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같으니까 15분의 15가 됐다.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오르고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역크로스 현상이 그렇지. 나타난 거죠. 얼마나 떨어졌냐면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네. 오사카, 나고야의 네. 택지, 집 짓는 땅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라가지고 2년 동안에 3분의 1 떨어져서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른대요. 지금 저 그래프인 거죠. 예. 90년대 이렇게, 피크를 쳤다가 쭉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네.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아이고 집 사면 세금 내고 수리해야지. 수리하는데 돈 들지. 그러니까 에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난 내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더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사잖아요. 네. 근데 1980년대 후반 제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 선진국 일본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엔화값을 2배로 올려버렸어요. 네. 이거 수출이 안 되잖아요. 금리를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 기업은 땅 산다고 난리고 개인들은 집 못 사면 큰일 난다고 난리고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 그 집값 땅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집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집 살 돈을 빌리는 거가 엄청난 특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얼마든지 빌려가세요. 근데 안 빌려, 안 사. 왜 그럴까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6개월 후에 나타날지 1년 후에 나타날지 5년 후에 나타날지 모르니까 함부로 파세요 사세요 할 수가 없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퇴직 무렵쯤 되면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니까 네. 반반 정도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집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되고 네. 그것만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곧 일본처럼 갈 수 있으니 부동산 자산 주의해라.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노후 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60, 70대는 한 달 생활비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어머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150 정도면 우리 둘이 살던데요. 남편하고.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 그것만 따지면은 150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부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빼고. 저는 4식구 살거든요. 그러니까 300을 가져야 돼요. 최하 전략을 해도. 아직 아들, 딸들이 결혼을 안 하고 같이 살아요. 생활하고 이제 뭐 아무튼 내가 가정 위주로 써야 되는 돈. 지금 들어봤더니 부부 둘이 살면 한 150에서 네. 다른 자녀들까지 살면 300만 원까지도 은퇴를 했는데도 필요하다. 네, 네. 꽤 많습니다. 이 네, 네, 필요한 네, 돈이. 네. 근데 이제 은퇴 후에 지출이 아무래도 벌 때보단 줄 수밖에 없는데 네. 은퇴 후에 사람들의 지출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네. 이른바 네. 스마일 곡선이라는 게 나오더라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CG를 준비를 했는데 네.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웃을 수는 없더라고요. 네, 이게 네. 좀 어떻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요. 퇴직을 하게 되면 네. 월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갖고 있는 노후 자금을 꺼내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꺼내 쓰는데 그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가능하면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소득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약을 해야 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보통 현역 시절에 퇴직하고 나면 60 내지 70% 수준으로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뭔가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그래서 연금 소득, 그다음에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안 꺼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그래프거든요. 3단계로 옮길 때 그러니까 많이, 주황색 예, 부분이 예.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예, 예. 줄이는 이제 한참 예, 부분이고 예, 근데 예. 85세가 넘어가면 지금 다시 늘어난다. 그때 이제 병원비, 간병비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세상 떠날 때까지 건강한 분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면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아플 가능성이 크고 병원비, 간병비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비해서 이 보험도 가입 들고 뭐 해가지고 병원비, 간병비를 뭔가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돈을 갖고 있어야지. 네. 그래서 이제 제게 그 3단계 80대 이후에 그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퇴직 직후에는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죠. 네. 아니 요 질문은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 네. 저도 아이가 있는 아빠 입장에서 네, 네. 지금 이제 뭐 40대, 50대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다가 네, 네. 노후 대비를 못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유독 많단 말이죠. 네, 네. 이런 분들에게 교육비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 탈출 해결 방법이 있을지 좀 근데 말씀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는 옛날에는 네. 교육비를 들여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요, 이
이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네. 옮겨갈 때 거기서 날 뭘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과외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본전을 못 뽑는다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생각하는 능력, 요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네. 그러니까 과외 공부해서 옛날에는 본전을 뽑았거든요. 좋은 네. 대학 들어가 취직하면 되니까. 네. 지금요, 벌써 2019년에 전체 채용 건수에 이 공개 신규 채용이 50% 줄었고 5년 만에 19%로 줄었어요. 네. 요즘 안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중소기업 들어가서 좋은 회사로 점점점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또 뭐냐? 아예 그런 회사는 안 들어가고 그냥 기다려. 좋은 데 나올 때까지.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노는 애들이 2030애 중에서 그냥 쉬는 애들이 68만 명이고 네. 성인이 돼서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캥거루가 313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줄여야 부모의 노후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려면 발상의 전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요즘 이제 은퇴 없는 시대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뭐 가장 좋은 건 네. 은퇴를 한 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또 수익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잖아요. 네,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요. 그러니까는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네. 생활비가 모자라요. 네. 그래서 일본의 70대 남성의 취업률이 46% 절반이 이래요. 네. 그리고 일본의 가정주부들도 뭐냐면 첫째 그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 네. 전업주부인데도 불구하고 40대 후반이 되면 애들 교육 손에서 떼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부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무슨 일이냐? 폼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요. 무슨 아파트 관리인. 네. 일본에 그거 하려고 요즘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실업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난린데 청년들도 무슨 일을 하란 말이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준비 못했으면 그냥 체면을 내려놓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일본에서 지금 아파트 관리인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 노노케어.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네. 네. 뭐 그런 식의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일을 하고 싶은데 폼나는 일만 하려고 그러면 없죠. 네. 네. 인식의 예. 대전환이 예.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딱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